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니어분들의 워너비 간식 중에 하나가 요거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듣기로는 그 요거트는 단백질이 높아서 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요거트의 장점을 제가 설파하자면 사실 요거트는 유제품으로 분류가 되는 이제 종류잖아요. 그래서 유제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 뭐 단백질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칼슘 함량도 높고 나의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은 분명히 맞고요. 다만 단백질 함량이 꽤 농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방금 PD님 물어보신 것처럼 신장 질환자 분들이 섭취할 때는 섭취량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죠. 요거트를 그냥 먹진 않잖아요. 뭐 딸기맛 요거트 뭐 이런 것처럼 과일청이나 설탕 좀 많이 넣는데 당연히 안 좋겠지만 얼마나 안 좋은지 또 그 떠먹는 요구르트 차원에서 보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맛이 가미되어 있는 딸기맛 떠먹는 요구르트, 복숭아맛 뭐 이런 다양한 과일맛 요구르트는 어르신들이나 혹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전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거는 사실은 당만 높일 수 있는 거에 해당하고요. 무가당 요거트를 고르시되 조금 더 찐득한 무게감이 있는, 그러니까 더 식감이 있는, 흐르는 것보다 꾸덕하게 푹 떠지는 그런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게 더 건강한 요거트를 심플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먹다 보면 그래도 그 달달함이 좀 땡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과일 넣으시면 꽤 괜찮은데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아주 괜찮은 조합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나 혹은 뭐 냉동 과일 요즘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런 냉동 과일 같은 것과 무가당 요거트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당뇨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없으시다면 천연 꿀 같은 거 조금 곁들이셔도 좋고요. 박사님이 주로 요거트랑 같이 자주 드시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릭 요거트라고 하면 오이. 오이요? 네. 오이랑 그릭 요거트 진짜 그리스에서 실제로 그렇게 먹는다니까. 오이랑 그릭 요거트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레몬즙이랑도 잘 어울려요. 레몬의 그 엄청 새콤한 그 맛이 요구르트랑도 잘 어울리는데 뭐 꿀 같은 거 첨가하셔도 너무 좋고 너무 단맛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그래놀라 같은 것과 요구르트도 잘 어울리죠. 오이 요거트는 좀 약간 끔찍한 조합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드셔보시면 저한테 감사하시게 될걸요? 그 요거트에 칼슘이 있잖아요. 칼슘 섭취 같은 게 신장결석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을 얘기를 하려면 또 다시 고함량 보충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칼슘 고함량 칼슘 제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드시게 되면 그런 결석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이 칼슘 함량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음식을 가지고 내가 결석을 발생시킬 만큼을 먹으려면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내가 결석까지 갔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과장이 있는 생각일 수 있고요. 오히려 고함량 영양제를 내가 좀 덜어내야 되는 것이 없는지를 살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릭 요거트를 고를 때 어떤 점을 좀 많이 보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그 통에 가당인지 무가당인지 다 써 있잖아요. 무가당은 아주 큰 글씨로 무가당이라고 광고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무가당을 고르시는 게 1번이고요. 내가 뭐 먹다가 단맛을 다른 나만의 방법으로 추가를 하더라도 가당된 요거트보다는 무가당이 훨씬 더 추천할 만하죠. 제로 음료나 이런 거 먹으면 오히려 더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무가당과 그 제로 땡땡 제품들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이제 무가당은 당을 가미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제로 음료는 칼로리가 없는 대체당을 사용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탕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당을 넣어서 단맛은 주되 칼로리는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제로 음료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무가당은 그런 단맛 자체를 아예 주지 않았다라는 인위적으로 더 넣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서 두 개의 카테고리는 좀 다르고요. 질문 주셨던 어떤 제로 땡땡 제품들에 대한 얘기는 대체당이라는 개념이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나의 할머니부터 먹었던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향후에 발생하는 식재료인지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요. 다만 당을 먹지 않음으로써 이런 건강상 이점이 있겠지? 라고 대중들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런 효과는 대체당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은 더 빠르게 나를 배고프게 하기도 하고 더 나로 하여금 다른 음식을 갈구하게 하는 영향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게 올바른 선택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은 세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찌 같은 데에다가 그릭 요거트가
요거트가 들어간 모찌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요거트를 또 재밌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두 개 조합이 나쁘지 않은 게 떡을 먹으면 탄수화물에 집중이 되어 있는 메뉴이다 보니까 혈당을 상승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 너무 집중된 음식 먹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단백질이 높은 무언가랑 먹어라, 식이섬유가 많은 거랑 먹어라, 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릭 요거트 소가 들어가 있는 떡은 괜찮은 나이스한 조합인데요. 거기 있는 그릭 요거트가 무가당이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근데 맛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거. 그게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드시는. 그건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저는 약간 되게 전통적인 맛을 찾을 것 같은데 또 그릭 요거트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근데 그런 걸 먹었을 때 실제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조합이 괜찮나요? 배합이 괜찮은지가 좀 궁금해요. 그쵸. 뭐 쌀 자체는 탄수화물이 많은 곡류이면서 다른 잡곡류들 대비해서는 단백질 함량도 좀 낮고 다른 무기질 함량도 좀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낮은 이제 곡류인 건데, 그릭 요거트 자체는 사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유제잖아요. 그래서 쌀을 많이 먹음으로써 뭐 좀 더 광의로 생각해 보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혈당의 상승을 좀 보완해 줄 수도 있고요. 둘 사이에 영양소를 서로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같이 먹게 되니까 영양소 섭취 차원에서도 좀 균형 있는 섭취가 될 수 있죠. 번외적인 질문인데 유산균을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매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면 요즘 가장 핫한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장 건강과 브레인 건강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유산균을 어떻게 배합해서 치매 개선 혹은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작은 형태의 정의로 설명할 수 있다기보다는 내 장내 유산균 밸런스를 어떻게, 장내 미생물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내 뇌 건강에 영향이 있느냐라는 좀 큰 연구 주제 하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를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사실 간식으로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더 좋은 건강한 선택을 하시려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택하시고 맛있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 것, 그 두 가지의 지침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휴대폰도 워낙 많이 보시고 뭐 사실 눈 건강과 관련된 영양제도 엄청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루테인을 영양제 형태로 챙겨 드시는 분도 있고, 옥수수 자체가 약간 천연 루테인, 천연 제아잔틴 같은 느낌이죠, 저에게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옥수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근데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옥수수를 다루는 사람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옥수수는 진짜 흔한 그쵸. 식재료잖아요. 근데 이런 옥수수에도 좀 영양적으로 좀 좋은 성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쵸. 옥수수 자체는 사실은 이게 곡류인데, 네. 우리가 곡류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약간 채소류 비슷하게 취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는 식재료이기도 하고, 예쁘잖아요. 노랗게 막 반딱반딱하게. 그래서 맞아요. 그 옥수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노란색, 모든 채소는 선명한 컬러를 가질수록 좋은 성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란색을 내는 성분들이 뭐 눈 건강에 좋은 거, 루테인, 제아잔틴, 그런 게 막 왕 들어가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옥수수 자체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0.9, 0.9로 좀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도 와, 흉흉한데요. 1.5, 1.5였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그 옥수수에 있는 그런 눈 건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분들이 또 있을까요? 그쵸. 일단 곡류니까 이 자체가 식이섬유도 많고요. 옥수수 보면 입안에 뭐 많이 씹히잖아요. 그래서 네. 식이섬유도 많고 단백질도 많죠. 그 옥수수에 눈을 지켜주는 영양소가 루테인, 제아잔틴, 네네. 뭐 진할수록 그게 많다고 했는데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휴대폰도 워낙 많이 보시고 뭐 스크린, 뭐 노트북 이런 거 너무 우리가 화면을 많이 보니까 사실 눈 건강과 관련된 영양제도 엄청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루테인을 영양제 형태로 챙겨 드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수험생한테 눈 건강 영양제 챙겨 주시는 어머니도 계시고 하실 텐데, 옥수수 자체가 약간 천연 루테인, 천연 제아잔틴 같은 느낌이죠, 저에게는. 그래서 옥수수에 들어가 있는 그 루테인과 제아잔틴 때문에 옥수수가 노란색을 강력하게 내기도 하고, 또 그것 말고도 일반적인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옥수수에는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항산화 영양소들이 잘 배합이 되어서 눈 건강에 좋은데,
특히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의 여러 이제 뭐 설명들 중에 이제 망막 주변, 뭐 황반 변성을 막아주는 기능 그런 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영양소인 거죠. 그래서 옥수수 자체는 눈 건강에 되게 좋은 식재료예요. 제가 황반면성 이런 거는 노안이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옥수수를 좀 많이 먹으면은 이런 거를 좀 늦추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과장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 네. 또 이러면 또 옥수수 박스로 드시는 분이 나온단 말이야. 제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강력한 노란색, 뭐 강력한 주황색 이렇게 뚜렷한 색깔의 채소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옥수수는 우선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있나요? 뭐 일단 옥수수 버터구이 뭐 이런 거는 좀 안 드시는 게 어떨까? 아, 맛은 좋은데 네네.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옥수수를 먹는 게 뭐 구황작물 간식이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 맘대로 먹으면 어때요? 맞죠? 그 개인의 기호니까 맞는데 그래도 기왕 먹는 거 건강하게 먹고 싶다 하면 뭐 신선한 옥수수 쪄 먹거나 삶아 먹거나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고요. 뭐 버터에 굴려 먹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건강한 방법에 최소한의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앉은 자리에서 몇 개도 드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이거든요, 일단. 네.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한 번에 막 서너 개, 네다섯 개 옥수수 드시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옥수수를 구워 먹는 건 또 어떤가요? 버터에 하는 거 말고 그냥 생으로 구워 먹는 생으로 구우면 잘 안 익고요. 결국에는 그냥 굽는 것 같은 그런 뭐 맛이나 식감을 내시고 싶으면 삶거나 찐 옥수수를 이렇게 팬에다가 굽는 게 더 빠르죠. 생 옥수수를 팬에다 바로 굽는다고 해서 걔가 속에까지 막 말캉말캉하게 그렇게 익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아까 삶아서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삶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반적인 그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재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옥수수 스프도 좋고요. 아, 저는 옥수수 죽도 추천입니다. 이거 완전 별미예요, 옥수수 죽. 우리 옥수수 스프 먹으면 노랗고 고소하고 이런 맛도 나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느끼하기도 하고 뭔가 먹었는데 안 먹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옥수수 죽은 쌀이랑 옥수수를 같이 끓이는 거기 때문에 옥수수 스프에서 나는 것 같은 고소한 단맛도 나고 옥수수 고유의 향미도 충분히 나지만 쌀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포만감도 더 좋고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별미예요. 죽이나 스프로 먹으면 네. 은 확실히 소화되는 데는 도움이 엄청. 맞아요. 그래서 옥수수를 너무 많이 드시거나 혹은 내가 옥수수 좋아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먹고 나서 소화 안 돼. 뭐 이러신 분들도 죽이나 스프로 드시면 소화 흡수에는 훨씬 좋은 영향이죠. 속도 많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럼요. 맞아요.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은, 네. 그 옥수수도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이고, 네. 그 쌀도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면 혈당에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옥수수 자체는 탄수화물이지만 식이섬유가 되게 많은 탄수화물이에요. 드시는 분들 중에서 뭐 나는 혈당이랑 상관없어 뭐 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지만 당뇨가 있어 나 옥수수 좀 조심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이 옥수수로 따지면 뭐 반 개? 3분의 2개? 정도의 옥수수까지는 괜찮고요. 뭐 그 정도면 사실 옥수수 죽을 섭취하신다고 해도 저는 무난한 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옥수수 죽을 이렇게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옥수수가 맛있어야죠. 아, 옥수수가? 네, 싱싱하고 좀 제철에 난 옥수수면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그 알갱이를 갈아서 쌀이랑 같이 갈아서 끓이시면 진짜 옥수수의 그 풍미가 완전히 녹아든 죽이 되고 뭐 씹는 식감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옥수수 알갱이를 같이 넣어가지고 드시면 씹는 식감도 나면서 옥수수 맛도 아주 강하게 나는 굉장히 고소하고 달큰한 옥수수 죽을 끓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갈 때는 생으로 같이 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 익힌 다음에 가는 게 좋나요?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의 문제이기도 한데 좀 빨리 하시려면 그냥 삶은 옥수수를 가지고 하시는 게 죽을 끓이실 때는 짧은 시간에 끓이실 수가 있죠. 아, 그 귀찮은 거를 좀 줄일 수 네, 있는? 맞아요. 그럼 이 신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옥수수를 섭취할 때 좀 주의할 점이나 좀 권장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신장 질환의 유래 자체가 예를 들어 당뇨가 있어서 이게 신질환으로 합병증처럼 온 케이스라면 여전히 혈당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량의 옥수수를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옥수수 죽처럼 옥수수 약간 뭐 다른 재료도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완성된 요리의 개념으로 보면 너무 과량 드시지 않는 정도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재료이니까 뭐 신장 질환 앓으시면서 식사량이 줄어서 화장실 가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식이섬유가 있으니까 맞아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먹어서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셰프님. 네, 네. 지금 어떤 걸 지금 만드시나요? 오늘은 옥수수죽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아, 옥수수죽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죽을 만들 때 상상했던 음식은 옥수수 스프예요. 그래서 옥수수 스프를 머릿속에 두면서 이 죽에 대한 키워드로 바꾼 것이어서 딱 드셔보시면 옥수수의 향미가 살짝 올라오면서 익숙한 옥수수의 스프 같은 맛도 있으면서 빵이랑 같이 드셔도 좋고요. 차갑게 드셔도 찹쌀을 넣어서 약간 찐득한 소스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뭐 냉장고에 넣으셔서 소스 같은 느낌으로 빵을 이렇게 디핑해서 드셔도 좋고. 그럼 재료는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들은 이제 생 옥수수를 쪄가지고 이 알을 다 까가지고 하면 가장 맛있는데 저희는 이제 우선은 업장이다 보니까 깐 옥수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저희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깐 옥수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불려서 삶아서 미리 냉동고에 보관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소분해서 다른 부재료와 같이 갈아가지고 이렇게 끓여 드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죠? 그 스위트콘. 아, 이게- 스위트콘. 예, 얘도 또 들어가야지 우리가 익숙한 옥수수 스프의 맛이 나기도 하고, 흰 우유. 네, 흰 우유가 들어가고요. 우유는 고르는 팁이 따로 있을까요? 요새 우리 나오는 우유들은 다 맛은 같은데, 분유를 환원해서 만든 환원 우유 있거든요. 그런 가격이 싸긴 한데 맛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는 이게 프레시한 우유를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키워드인데, 얘는 이제 우리 그 생크림이에요. 생크림이요? 네. 생크림을 넣어서 약간 이 우유만으로는 이게 커버하기 힘든 약간 딥한, 이게 찐득한 유제품의 향을 좀 느낄 수가 있어서. 근데 죽에 생크림이 들어간다는 건 정말 생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옥수수 스프를 모태로 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익숙한 맛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조합으로만 하면 되나요? 네, 이거를 조합하고 약간의 소금과 설탕 넣어서 약간 간 맞추시면 되고요. 다 믹서에 넣고 적당량의 물을 넣어서 다 갈아주시면 돼요. 물은 어느 정도 넣으세요? 물은 이 원재료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1인분 만들 때 분량으로 보면 한 컵 반 정도? 한 컵 반 정도. 네네. 그 정도 넣고 갈죠.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믹서기에다가 양은 제가 재워놓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넣을 때, 한 가지 팁은 이게 이제 다 갈잖아요. 그러면 믹서기 남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다 붓지 말고 한 3분의 1 정도 남겼다가 나중에 이 안에 있는 것들도 되게 맛있는 그 옥수수 건더기들이 많단 말이죠. 좀 물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간단합니다. 옥수수. 옥수수 삶은 거? 여기서 팁은 이 옥수수가 깐 옥수수예요.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옥수수 껍질 있는 우리 그 옥수수가 있기도 하고 이 껍질에 피막이 있거든요. 그걸 깐 찰 옥수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팔아요? 쿠팡에서? 네네, 쿠팡에서 팔아요. 가격이 깐 찰 옥수수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이 가공해서 드시기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안 깐 것들은 잘 불려지지가 않고, 삶아도 안에 이제 그 하얀 심지가 있죠. 그게 남아가지고 좀 먹기 불편하세요. 아, 네. 진짜 꿀팁이네요, 이거. 네네. 그리고 우리 익숙한 스위트콘. 한번 차리시고. 이게 따로 남겨놨는데 얘는 이제 죽을 만들 때 제가 다 갈아요. 씹히는 맛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양을 좀 남겨놨습니다. 다 갈아서 넣은 곳에 이렇게 좀 건더기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얘는 이제 같이 끓이죠. 좀 이따가 한번 보시면 알 건데 이 다 갈아 놓은 것에다가 맨 마지막에 같이 끓여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금이랑 설탕 넣고 우유는 한 반 컵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반 컵. 네. 그리고 생크림은 한 2숟가락 정도? 2숟가락.
와, 벌써부터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만들면 어떤 맛이 나나요? 옥수수 맛이 나죠. 옥수수 맛이요? 네. 옥수수를 갈다 보니까 이게 진득한 뭔가 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찹쌀을 밥을 만들어 놨어요. 아, 그래서 찹쌀밥을 만들어 놨다가 이걸 같이 갈아주면 적당하게 찐득한 농도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2숟가락 정도 분량으로 넣고 만들어서 넣어주면 이렇게 다 넣고 갈면 되고요. 네. 얘는 이제 보통 양식에서 많이 쓰는 소스거든요. 어떤 건가요? 매기 소스라고 일반 어떤 이제 매장에 가서 매기 액상 소스 찾으시면 맥이면 저희가 아는 그 물고기 맥이 그거 맞나요? 그 매기 아니고요. 그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치킨 스톡이에요. 아, 치킨 스톡. 네. 그 맥이 아닌 거죠? 네, 그 매기 아닙니다. 아, 그래서 얘는 1티스푼 정도? 1티스푼 정도. 네네. 너무 많이 넣으면 얘가 엄청 짜요. 음. 네, 그 농축된 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얘는 한번 드시면서 조금 한번 해보시면 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다 혼합되어 있는 이 상태를 갈아줄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가시면 네, 지금 이와 같이 약간 그 액체 같은 느낌으로 이제 나와 있죠. 얘를 이제 우리가 끓이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농축된 뭔가 이제 점도가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팬에다가. 네. 그러면 이렇게 뭐가 좀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물을 붓고 그럼 남아있는 것까지 싹싹 긁어 넣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다 맛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아까 저기 남겨놨던 이 옥스위트 콘.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끓여주면 끝입니다. 이거 얼마나 끓이면 좋을까요?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은. 5분 정도면은 한 중불이 좋나요? 아니면 강불이 좋나요? 중불. 중불로. 모든 재료를 너무 강하게 끓이면 이게 죽이다 보니까 누룽지처럼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가 또 맛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부러 그걸 원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약간 중불과 약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5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거 말고 이제 더 해야 될 건 없는 건가요? 이 옥수수 죽에서는? 네, 옥수수 죽은 얘가 끝이에요. 와, 그럼 이거 다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리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면서 하신 게 10분 정도니까 네. 실제로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네, 할 그냥 수도 1분이면 모든 게 조합돼서 이제 갈게 되는데, 네. 근데 준비하는 과정들이 당연히 많죠. 아까처럼 이제 깐, 옥수수. 얘 건조된 거다 보니까 얘 불리는 시간도 한 몇 시간 되고, 얘를 또 삶는 것도 한 뭐 3, 40분 삶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제 뭐 준비하는 것들이 뭐 이리저리 있으니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얘는. 그럼 아까 깐 옥수수를 불리고 삶는 것만 시간을 좀 쓰면. 맞아요. 그게 네. 가장 키워드 같아요. 아, 근데 걔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해봐야 되나요? 어렵진 않아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쌀이 있잖아요. 쌀밥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쌀에는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요. 사실 쌀은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주요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쌀 자체가 탄수화물이기는 하지만 좀 부담이 덜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담이 덜하다라 함은 뭐 탄수화물로서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정도가 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근본 식품으로서는 아주 훌륭하지만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조금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다른 잡곡류보다는 좀 낮고 해서 뭐 여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데에 아주 좋은 식재료이죠.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들었을 때 식이섬유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다 막 이런 얘기 같은 건 굉장히 생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 모든 어떤 식재료가 특정한 영양소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쌀 하면 이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맞는 표현이시지만 탄수화물 100%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도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지만 현미나 다른 잡곡류보다 단백질이든 무기질이든 식이섬유든 그런 탄수화물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가 함량이 높지는 않죠. 그러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이 쌀 같은 경우는 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뭐 신장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한테 신장에 좋은 쌀을 먹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신장이 안 좋아지시면 굉장히 어색하다,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 중에 하나가 신장이 건강했을 때 건강 재료, 건강 식재료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다수를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셨을 때는 잡곡밥 맨날 잡곡밥 먹으라고 듣다가 신장이 딱 안 좋아지면 가장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이 잡곡밥을 조금 줄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잡곡보다는 오히려 흰쌀이 신장에 무리가 덜하고 이 흰쌀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흰쌀 자체가 단백질 함량도 낮고 무기질 함량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행위 자체를 덜 할 수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잡곡보다는 흰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흰쌀을 씻을 때 우리가 흰쌀에 들어있는 칼륨 이런 좀 수치 낮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헹궈내고 불렸다가도 그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다시 받아서 밥을 하고 하면 흰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쌀을 좀 잘 씻어주면 칼륨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쌀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떡으로도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장에는 좀 좋을 수가 있겠네요? 뭐 쌀밥보다 떡 자체가 신장에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쌀밥을 먹는다고 해서 쌀밥만 먹진 않잖아요. 떡을 먹는다고 해도 100% 흰쌀로만 된 떡을 먹는다기보단 뭐 고명도 있고 다른 부재료도 있고 하니까 밥이 좋냐 떡이 좋냐 신장 질환자한테 뭐가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리법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재료를 아주 심플하게 요리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리법 자체에 뭔가 복잡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신장 질환자들에게 일반 밥으로 먹는 것 대비해서 더 부담을 줄 만한 행위가 추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떡은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보다는 오히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간식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떡을 먹었을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뭔가 식재료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면 각자 떡하고 딱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떡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백설기, 어떤 분은 시루떡, 뭐 꿀떡, 송편, 증편 다양한 종류의 떡을 생각하실 텐데 그 다양한 종류의 떡은 다 속 재료도 다르고 쌀 말고 들어가는 부재료도 다르고 예를 들어 조청을 찍어 먹기도 하고 하는 등의 또 곁들이는 소스 종류도 다를 수 있잖아요. 떡을 고르실 때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나 더 조금 더 심플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을 고른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쌀 말고 견과가 들어간 떡이라든지 콩이같이 들어간 떡이라든지 하는 다른 다양한 건강한 재료가 눈에 좀 보이되 너무 단맛이 많이 나서 이건 좀 뭔가 양념이 복잡하겠는데 그런 떡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떡을 좀 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몇 개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PD님이 드디어 양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네요.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모든 섭취의 양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얼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혹은 어느 만큼 먹어도 내가 괜찮은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떡의 기준은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우리 찹쌀떡 정도의 크기로 생각했을 때 한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크기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약간 뭐 떡의 중량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70g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중량이면 한 번 드시는 간식의 양으로 적절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떡에서도 이제 그냥 찹쌀떡을 먹느냐 뭐 다른 떡을 먹느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약간 건강하게 떡을 먹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떡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 건강인, 뭐 예를 들어 그냥 가벼운 정도의 당뇨, 가벼운 정도의 고혈압, 뭐 살이 쪄서 고배니시 이런 류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건강인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떡 자체를 고르실 때 뭐 견과류, 콩, 팥 다양한 재료가 한꺼번에 좀 응축되어 들어가 있는 그런 떡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콩이나 너무 많은 견과가 박혀 있거나 함께 들어가 있는 떡은 오히려 칼륨의 함량도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단백질
함량도 과다할 수 있어서 내가 그 양 자체를 잘 조절하지 않으시면 좀 과잉 섭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보여지는 떡, 흰쌀 위주로 만들어진 떡을 선택하시면 더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떡 같은 거 하면은 그 모찌가 좀 많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모찌를 좋아하는데 그 모찌 같은 건 안에 뭐 과일이 들어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과일이 들어있거나 뭐 요거트가 들어있거나 이런 것도 괜찮나요? 아, 그 굉장히 떡 매니아신가 봐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예전에 찹쌀떡은 사실 그 동그란 찹쌀떡 안에 팥, 앙금 혹은 뭐 통팥 이런 팥 종류가 주로 소로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그 소 종류가 되게 다양해져서 뭐 생 과일이 통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과일청이 들어가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거트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소들을 활용한 모찌, 찹쌀떡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흔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찹쌀떡이라는 떡 자체는 한 개의 중량이 거의 정해져 있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떡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한 개 간식으로 먹겠어. 딱 이렇게 설정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백설기 하루에 한 개까지 드셔도 돼요 라고 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백설기 크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큰 판으로 나오는 떡이 조금 더 우리가 추정하기가 힘들고 하나의 표준 사이즈라고 모두가 통용할 만한 떡들이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럼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떡을 이제 보관할 때 막 냉동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떡을 보관하거나 재가열할 때 영양이나 좀 맛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떡 자체는 쌀이라는 것이 주재료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주 막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분 자체가 노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나서 떡 먹었더니 뭐 딱딱해요, 굳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전분 자체가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 전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전분이 딱딱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딱딱해진 전분을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되돌릴 수 있으면 제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냉동 보관을 하셨다가 드시기 전에는 약간 물을 추가하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거나 뭐 살짝 찜기에다가 한 번 더 찌시거나 하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떡을 드시고 싶은 뭐 신장 환자나 당뇨 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좀 추천하는 이런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당뇨 걸렸어, 신장 질환 진단받았어 해서 앞으로 평생 내가 떡을 못 먹겠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하루에 정해진 특정한 양만큼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들어간 재료가 너무 단맛을 많이 내는 그런 떡은 피하실 것. 그게 사실 1번이고요. 2번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을 잘 지키실 것.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떡 1개 정도의 분량이면 괜찮다.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시면 건강하게 떡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 하는 거죠? 네. 하루에 한 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성 질환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세요. 당뇨나 뭐 신장 질환, 고혈압 같은 이제 만성 질환들이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좀 간식을 고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간식을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런 분들에게 떡 같은 거를 좀 간식으로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만성 질환이 있다라고 딱 진단을 받으면 이제 뭘 먹어야 될지 되게 고민인데 오히려 만성 질환자 분들이 건강한 간식을 택하시면 간식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식생활 관리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끼에 막 많이 먹고 다음 끼니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소량을 끼니에 드시고 중간중간 음식들을 먹어주는 그게 이제 간식의 정의잖아요. 그렇게 간식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떡은 굉장히 좋은 간식이 될 수가 있죠. 보통 간식으로 뭐 드세요? 라고 상담하면서 여쭤보면 빵, 과자, 무슨 음료 이런 거 말씀하시기도 하고 과일 같은 거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실제 진짜 뭘 드셨는지 리스트를 받아서 보면 건강한 거를 찾아서 드셨다고 드셨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떡은 너무 달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하셔서 정량만 드신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것보다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단백질이나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떡도 어떻게 보면 거의 쌀이 들어있으니까 단백질이나 이런 게 좀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 신장 질환 환자분들한테도 그 떡이 좀 괜찮나요? 쌀이라는 이제 재료는 여러 곡류 중에 가장 단백질이 낮은 곡류에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떡의 주재료는 뭐 맵쌀이든 찹쌀이든 여하튼 흰 쌀 자체가 떡의 주재료인 경우가 많아서 그 흰쌀로 만들어진 떡 자체는 오히려 신장 질환자분들이 정량 드셨을 때 좋은 간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팥이나 콩이 들어간 떡 같은 경우는 좀 칼륨이 높을 수 있잖아요. 떡
종류를 생각해 보시면 백설기 이런 것처럼 딱 하얗게 딱 그것만 보이는 떡 말고 팥, 콩, 견과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있는 찰떡 이렇게 부르는 떡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떡이 일반 건강인들한테는 되게 좋은 간식인데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쌀에 비해서 팥, 콩, 견과 이런 재료들은 단백질 함량도 좀 높고 칼륨 함량도 좀 더 높을 수 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떡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심플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을 고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컨텐츠를 하다 보면서 팥이나 이런 것들이 신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이뇨작용을 좀 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다를 수 있나요? 우리가 이뇨작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소변을 배출하게끔 하는 작용을 더 촉진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컨텐츠들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내용을 띄울 때 이뇨작용은 붓기 제거, 다이어트, 뭐 체중 감량 요런 류의 키워드 안에서 이제 돌던 하나의 뭐 영양상의 이점이라고도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장이라는 게 소변을 배출하는 기능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소변 자체를 많이 나오게 하면 신장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식재료 자체가 신장 건강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그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칼륨의 함량이 너무 높아서 과량으로 먹었을 경우에 내 신장에 좀 더 무리가 될 수 있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반대의 효과도 있을 수 있죠.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는 떡이 괜찮을 수 있을까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가장 1번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영양소가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나트륨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나트륨 함량이 높은 건 대부분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내 입에서 짠맛이 나거나 혹은 뭐 간장, 다른 뭐 케첩 이런 류의 다른 부가적인 양념류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서 내 입맛에서는 뭐 아주 짜지는 않아도 실제 음식이 가지고 있는 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이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떡 자체는 전통적인 조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떡이라면 사실 나트륨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트륨 함량이 떡 자체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 떡 먹고 아이고 짜서 못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떡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나트륨 함량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 진단 받으신 분들에게도 정해진 양을 잘 지키실 수 있으면 떡은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죠. 고혈압 분들한테 좀 권장하는 양이 있을까요? 근데 고혈압 진단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떡을 어느 만큼 먹어도 되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심플하게 찹쌀떡 한 개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의 크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70g? 조금 더 내가 나를 허용해보겠어 한다면 한 100g? 이렇게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그 정도 한두 개는 너무 좀 감칠맛 나는 것 같아서. 그쵸. 이제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면 앞으로는 만성질환 진단을 받으셨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해진 양, 내가 정한 양을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식생활 지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를 먹을 거면 진짜 맛있게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떡을 진짜 맛있게 딱 한 조각만 먹을 수 있다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떡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소도 좀 이렇게 있고 단맛도 나고 이런 떡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약간 우리 왜 다이어트 할 때 치팅데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거를 먹어도 되는 요일을 정하시면 좀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담백한 떡을 뭐 예를 들어서 조청에다가 찍어 먹는 걸 즐기시는 분이라면 많이 찍으면 맛있겠죠. 근데 그렇게 계속 먹을 수는 없고요. 조금 내가 곁들이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방법을 세팅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떡 자체는 어찌되었건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간식류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에 밀집되어 있는 어떤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혈당 상승을 기울기를 좀 완만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짝꿍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떡 드실 때도 단백질 혹은 식이섬유가 많은 무언가 아니면 약간의 지방질이 있는 무언가를 같이 드시게 되면 혈당의 상승 속도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조금 완만하게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냉동 보관을 하잖아요. 이런 떡들을 좀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떡을 이제 구매를 하시고 나면 대부분 실온에 두신 상태의 그 소비 기한 동안에 빠르게 드시거나 아니면 그 기간
기간 안에 못 드실 것 같으면 이제 냉동에 넣는 게 가장 떡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인데, 냉동에 넣어놓은 떡을 내가 다른 추가적인 조치 없이 해동만 한 상태에서 바로 먹으려고 그러면 그 떡의 쫀득한 식감도 없어지고 옛날에 보들보들 쫄깃쫄깃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을 수는 없고요. 냉동된 떡 자체는 전자레인지에 가볍게 돌려주시거나 그때 물을 이렇게 조금 뿌려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찜기에 살짝 다시 쪄서 드시면 원래의 떡의 본연의 맛을 좀 더 즐기실 수가 있죠.